안녕하십니까. 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문 좀 닫아주세요. 423페이지 좀 펴보세요. 423페이지. 화폐금융정책의 운영체제와 파급경로 이러는데 파급경로에 초점을 좀 맞춰서 수업을 할 거고요. 일단 화폐금융정책이 뭔지 그건 좀 알아야 되니까 거기 보면 두 번째 단락에 화폐금융정책이란 있어요? 밑줄? 화폐금융정책이 뭐죠? 거기 독점적 발권력, 화폐를 찍어낼 수 있는 은행은 하나뿐이죠. 중앙은행. 그래서 독점권을 갖고 있고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밑줄, 금리 밑줄 이 영향을 미쳐서 경제에 보통 이제 세 가지 정책 목표라고 그러는데요.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금융 안정. 이런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굉장히 많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지속 가능한 개발, 지속 가능한 성장 뭐 여러 가지인데 그걸 sustainable growth. 그래서 경제가 지금 당장 뭐 급성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라는 거예요. 이룰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통화량, 금리 이 조절을 통해서 이런 정책 목표를 달성한다 이거죠. 그러면 이러한 최종 목표들, 그 물가 안정, 고용 안정, 금융 안정 이런 목표들을 위해서 직접 달성하기가 어려우니까 중간 목표를 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중간 지표에 관한 것들인데, 그 뒤에 잠깐 넘어가 보시면 자세한 얘기는 지금 여기는 뭐 안 하겠지만 42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화폐금융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명목 기준 지표가 적합한지 각국의 경제 구조와 뭐 금융시장 발달 정도 이런 거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거기 통화량, 환율,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명목 기준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통화를 조절할 거냐 아니면 환율을 조절할 거냐 뭐 이자를 조정할 거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통화를 조절한다면 통화 타겟이라 그러고 환율 조정하면 환율 타겟이라 그러고 거기 물가 안정 목표제에다가 별표 하나 물가 안정 목표제.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목표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데 가장 최우선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제. 요걸 좀 알아야 되는데 그 나머지는 일단 놔두고요. 426페이지 가보시면 426페이지 인플레이션 타겟팅 그 용어도 알아두고 인플레이션 타겟팅 물가 안정 목표제 그 옆에 나와 있는 거 좀 잠깐 볼까요? 물가 안정 목표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는 것은 중앙은행이 일정 기간 동안에 달성해야 할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미리 제시하고 이에 맞춰서 화폐금융정책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도 매년 3년에 걸친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합니다. 2015년에 끝났고요.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3년 동안 또 물가 안정 목표를 정해놓고 있는데 물가 안정 목표제를 아는 사람?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 응? 찍어봐. 예? 막 나오고 3.75. 너 얼마예요? 2.5. 또?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는 돼야 되겠냐고. 그냥 뭐, 물가야 뭐 되던 대로 뭐 관심이 없어? 써놓으세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중기 물가 목표는 얼마냐면 2%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를 우리가 갖고 있고 그 물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지금 저물가가 뭐 상당 기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물가의 하방에도 못 미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2.5%에서 3.5% 뭐 이렇게 정했는데 그런 목표치가 이제 이렇게
변동폭을 정했는데 이제 변동폭을 정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목표치를 정하고 있어요. 거기 밑줄을 봅시다. 물가 안정 목표제는 중앙은행이 명시적인 중간 목표 없이 그 중간 목표 보통 중간 지표를 뭐 통화량으로 하냐, 뭐 이자율로 하냐,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목표가 없이 일정 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사전에 제시하고 밑줄 그으세요. 물가 상승률 목표 이게 최종 목표예요. 물가 상승률 목표 최종 목표.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밑줄 통화량, 금리, 환율 이런 다양한 정보 변수를 활용하는 것을 물가 안정 목표제라고 말합니다. 거기 2013년 뭐 현재 27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데 굉장히 지금 27개국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지금 물가 안정 목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해놓고 뒤에 바로 어디로 넘어갈 거냐면 433페이지 화폐금융정책의 파급 경로 거기다 별표를 하나 해둡시다. 화폐금융정책의 파급 경로. 우리가 통화량을 변화시켰을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제 실물까지 가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 금리 경로라는 게 있어요. 금리 경로. 거기다 가격 경로라고 써놔요. 가격 경로. 가장 대표적인 그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는 하나는 가격 경로, 하나는 양적 경로인데 가격 경로를 금리 경로와 환율 경로. 금리도 가격이고 환율도 가격이잖아요. 환율은 우리가 구체로 배우지 않았는데 환율은 우리나라 통화하고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에요. 교환 비율. 내가 1달러를 줄 테니 너 1,000원 달라. 혹은 1달러 줄 테니 1,200원 달라. 뭐 이렇게 자국 통화와 외국 통화의 교환 비율이어서 이것도 환율도 가격 경로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금리 경로가 제일 주된 가격 경로고 통화를 팽창시켰을 때 어떻게 실물로 가냐? IS 곡선 있어요? LM 곡선 있어? 상품 시장과 화폐 시장의 동시균형 상태에 균형 이자가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균형 산출량이 결정돼 있어. 이렇게 최초의 A점에서 여기서 통화를 팽창시킨다고 해봐. 어떤 곡선이 움직여요? 뭐 당연히 LM 곡선이 움직이죠. 통화 팽창시키면 LM 곡선이 우측 이동해요. 그러면 그 LM의 우측 이동에 따라서 가장 먼저 바뀌는 건 뭐라 그랬어요? 산출량? 아니요. 이자요. 그래서 이자가 떨어지면서 R1으로 산출량이 결과적으로 증가하는데 이자율이 뚝 떨어지면서 LM이 우측 이동하면 이자율이 뚝 떨어지면서 뭐가 늘어요? 투자가 증가하지. 그리고 이 투자 증가는 총 수요를 증가시키고 산출량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이게 실물로 가는, 여기 실물이에요. 통화 정책을 썼을 때 이렇게 정책을 하나 시행을 했을 때 이게 실물 경제에 어떻게 파급이 되냐? 어떻게 파급이 돼요? 요 이자율을 통해서 파급이 된다. 이게 가격이 이자율이 뚝 떨어져 줘야 투자가 증가하고 총수요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한다. 그래서 이런 경로를 뭐라고 한다? 이자율 변화 경로, 금리 경로를 가격 경로다. 이게 가장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 가운데 주된 경로예요. 자, 그러면 통화량을 변화시켰을 때 이 금리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좀 자세하게 볼 텐데요. 금리가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가 있습니다. 요 단기 금리하고 장기 금리가 있다고, 금리도. 그래서 통화를 팽창시켰을 때 단기 금리를 변화시키고 요 투자라는 것은 단기 금리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장기 금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걸 변화시키고 이게 이걸 변화시키고 또 이게 요걸 변화시키고 요거 여기를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경로가,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굉장히 길다 이것이에요. 길고
가변적이다.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가 굉장히 길고 가변적이다. 이거를 시차로 봤을 때 외부 시차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하고, 통화를 늘리든지 줄이든지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의 측면에서의 내부 시차는 어때요? 짧아요. 금통위원들이 모여서 통화량을 늘리자 이러면 늘리는 것이고, 줄이자 그러면 줄이는 것이고, 금리를 낮추자 그러면 낮추는 거고, 뭐 이렇게 이 내부 시차는 비교적 짧은 데 비해서 외부 시차가 굉장히 길고 가변적이다. 이게 통화정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면서 거기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첫 번째 금리 경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볼까요? 나머지는 지금 책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가격 경로가 아니면 어떤 경로가 작동하냐? 양적 경로라는 거예요. 양적 경로. 양적 경로는 가격 경로가 작동하지 않을 때 작동하는 경로인데요. 이 양적 경로는 또 똑같이 이렇게 해봅시다. 여기는 이제 RQ 이렇게 RQ 이거 어떤 평면을 쓰려고 할까요? RQ 이게 대부자금 시장입니다. 그래서 대부자금의 거래량 대부자금의 거래량 대부자금의 수요곡선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대부자금의 수요곡선 우하향에 대부자금 공곡선 어떻게 생겼어요? 우상하고 이렇게. 대부자금의 수요 디맨드 대부자금의 공급. 물론 이제 여기다가 로우너블 펀드 마켓이기 때문에 L 쓰기도 하는데요. L은 뭐 레이버하고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보통 그냥 Q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수요 공급. 대부자금의 수요는 기업이 투자할 때, 대부자금의 공급은 민간 저축에서 온다. 뭐 이랬어요. 하여튼 이자율이 R0, Q0라고 한다면 대부자금 시장이 균형 이자가 되는 거죠. 균형 이자. 이거 균형 이자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 얘기를 좀 해보면 현실은 이렇게 이자율이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이자율이 R0가 아니라 R1 수준의 이자가 묶여있고, 보통은 묶여있고, 이 현재 상황이 여기에 묶여있다는 것은 이 낮은 뭐 때문에, 금리 때문에 대부자금의 공급은 굉장히 적고 대부자금의 수요가 이렇게 많아서 이만큼의 뭐가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초과 수요 상태의 대부자금 시장에 불균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초과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를 높이면 될 텐데, 금리를 높이지 않더란 얘기예요. 왜 금리를 높이면 되는데 높이지 않냐? 이게 이제, 정보 부문에서 비대칭 정보의 대부자금 시장이다. 어떤 시장이라고요? 비대칭 정보의 대부자금 시장. 대부자금의 공급 주체와 대부자금의 수요 주체. 공급은 누가 할까요? 은행이 하죠. 은행이 대부자금을 공급해. 수요는요? 기업이 대부자금을 수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 주체를 대부자금 공급을 은행이 대부자금을 공급한다고 하고 기업이 대부자금을 수요한다고 할 때, 기업은 투자를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 경제 주체고 은행은 이제 민간으로부터 저축으로 이 대부자금을 모아서 기업에게 대출해주는 이런 금융기관이 금융중개기관이죠, 은행이. 그래서 이 은행은 기업의 상황을 잘 모르고 기업은 자신의 재무제표도 잘 알고, 또 대부자금을 기업이 이제 돈을 빌려가면 리스크가 큰 투자안을 선택할지 리스크가 작은 투자안을 선택할지 이 기업은 잘 알죠. 내가 어떤 투자를 할지. 그런데 은행이 잘 몰라.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비대칭 정보 상황에 있단 말이에요. 얘는 정보가 어떤 자? 부족한 자. 정보가 부족한 자. 얘가
만약에 은행이 이렇게 이자율을 높게 받으려고 하면, 여기 R1보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 R0, 은행, 이 기업 중에 어떤 기업들만 여기에 높은 이자를 주고서 빌리려고 할까요?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애들. 신용도 높은 애들은 굳이 은행 가서 안 빌려도 회사채도 발행할 수가 있고, 해외에서 자금 조달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달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굳이 은행의 대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다른 조달 방법들이 있어.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들이 문제야. 중소기업들은 조달할 수도 없어 다른데 은행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그런데 요 기업들 중에 어떤 기업들만 남냐면 이자율 상승, 요 높은 이자를 받게 되면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기업, 신용도가 낮은 기업, 얘네들만 대출을 받으려고 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누구의 입장에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만나고 싶은 애들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애들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애들이에요. 은행은 자금 공급자의 입장에서는 거래하고 싶지 않은 거래 상대방과 만나게 된다. 이걸 뭐라 그랬어요? 역선택이라고 했습니다. Adverse Selection, 역선택. 정보가 어떤 애가? 정보가 부족한 자가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애들, 신용도가 낮은 애들. 왜 얘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 신용도가 낮다는 얘기는 그만큼 얘네들이 가지고 가가지고 자기의 수익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자도 갚을 수 있고 나중에 원금도 되돌려주는 그런 가능성이 적은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나중에 파산 가능성도 높은 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 얘네들을 만나고 싶지 않은데 그런 애들만 만나게 된다. 두 번째, 만약에 기업이 이런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빌려갔다고 하면 이 높은 이자를 갚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리스크가 큰 투자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높은 이자도 갚아야 되고 또 수익도 남겨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고. 이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파산 위험이 큰 거예요. 파산 위험이 커. 이 파산 위험이 크다는 것은 나중에 파산해버리면 채무를 갚아요, 못 갚아요? 못 갚으지. 다시 말하면 채무 불이행 위험이 크지. 안 갚아버릴 위험이 크단 말이죠. 따라서 이 리스크가 큰 투자안을 선택한다는 것은 파산 가능성도 크고 또 채무를 못 갚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누구의 입장에서? 은행의 입장에서는 누가? 기업이? 요 대리인이? 누구의? 주인의 목적 함수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거죠. 따라서 도덕적 해이란 뭐라 그랬어요? 주인 대리인 문제란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누가? 대리인이 주인의 목적 함수를 저해하는 방법으로 행동하는 현상. 그랬죠? 이게 주인 대리인 문제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역선택과 주인 대리인 문제 때문에 요 이자를 높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자를 높이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자를 높이지 않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애들을 안 만나게 되고 또 이런 선택을 안 하게 될 거란 얘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 R0가 아니라 R1 수준에서 기업의 이윤이 가장 커진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묶어놔. 묶어놓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시장에는 만성적인 초과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까요? 여기서 이제 신용을 배분하게 되는데요. 신용을 배분하게 되는데 어떻게 배분한다? 담보물 이거 따져봐요. 누가 건물 많이 갖고 있는지, 누가 부동산 많이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담보물을 따져봐. 그리고 신용도, 요 신용도를 평가를 해서 신용을 배분하게 되는데 이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신용 할당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신용 할당 현상이 나타난다. 신용 크레딧 할당, 레이셔닝. 레이셔닝, R-A-T-I-O-N. 레이셔닝.
그래서 신용 할당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이 양적 경로에서는 요 가격이 제대로 작동한다 안 한다? 안 해. 요 가격 경로가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요 신용 배분은 이라는 양적 경로가 작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보통 이제 여기다 그래프를 한 개 더 여기다 해가지고 은행의 이윤이 요 수준에서 가장 극대화된다 이런 표현도 쓰기는 쓰는데 뭐 교과서에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요게 주가 아니고 은행의 이윤은 은행의 이윤 언제 가장 커진다고요? 여기서 가장 커진다고 여기서. 나머지 구간에서는 작아지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은행의 이윤 곡선을 이렇게 표시해서 여기서는 이윤이 커지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가장 이윤이 커진다. 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문제를 고려하게 되면 은행의 이윤은 R1 수준에서 더 커진다. 그래서 뭘 하지 않아요? 이자를 높이지 않아. 교과서를 좀 볼까요? 제일 빨리 그리는 사람이 제일 늦게 그리고 있네. 제일 빠른 거 아니었어요? 거기 오른쪽에 정리되어 있는 거 좀 확인하세요. 첫 번째 화폐금융정책은 일단 그 위에서 좀 읽어볼까요? 화폐금융정책의 첫 번째 줄에 체계에서 주어진 최종 목표 밑줄 그으세요. 최종 목표. 화폐금융의 최종 목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안정, 또 하나는 완전 고용.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중간 목표를 보통 두기도 하는데요. 그 중간 목표나 혹은 운용 목표를 통화라든가 밑줄, 환율이라든가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든가 뭐 테일러 준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밑줄 긋고 정책 수단, 운용 목표, 명목 기준 지표 이런 관계에 따라서 화폐금융정책의 운용 체계가 정해지는데 그 다음 달에 넘어갔어요. 그 다음 세 줄 내려가서 화폐금융정책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는 전통적인 금리 경로라는 게 있고 밑줄 최근에 중요성이 높아지는 자산가격 경로라는 것도 있고 환율 경로라는 것도 있고 또 금리 경로와 대비되는 신용 경로, 신용 경로이다 밑줄. 이게 양적 경로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금리 경로하고 양적 경로 두 가지를 지금 봤고 나머지는 그 다 정리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볼게요. 금리 경로에 오른쪽 보면 금리 경로에 오른쪽 정리되어 있는 것 좀 보세요. 화폐 공급을 확대시키면 금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 통화량을 늘리면 어떻게 된다고? 금리가 떨어져 이게. 금리가. 그래서 그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고 이게 은행 대출금리를 떨어뜨리고 은행 대출금리가 떨어지면 가계와 기업이 더 많은 돈을 빌려갈 수 있을 거니까 투자도 늘고 소비도 늘고 이게 총 수요를 늘리고 결국은 소득을 늘리는 이런 경로들이다 이 말이에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금리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는 그 다음에 금리 경로의 장애 요인 나와 있죠? 정보의 비대칭성 바로 얘다 이거.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경로가 작동을 안 해. 그래서 신용 할당 현상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거기 신용 할당 부분에 R1 한번 찾아봐. 그래프의 R1 거기 초과 수요 부분 써놔요. 초과 수요. 그리고 R1에다 고정 이렇게 써놔. 고정. 초과 수요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R1 수준에서 고정시켜 놓고 그때 은행의 이윤이 가장 커진다 그랬어요. 그 값을 갖는다. 그리고 신용할당에다가 크레딧 레이셔닝 신용할당에다가 이렇게 써놔요. 정보 비대칭성 상황에서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가격 경로가 작동하지 않을 때 담보물, 신용도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자금을 배분하는 현상, 신용할당 몇 가지 이제 그 용어들이 좀 있는데요. 그게 방금이 신용할당이라는 것이 비대칭 정보 상황에서 그런 얘기고 이걸 크레딧 레이셔닝
크레딧 크런치라는 게 있는데요. 신용 경색. 신용 경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동맥경화 이런 거 아시죠? 동맥경화. 자금이 그러니까 우리가 피가 우리 몸을 전체를 잘 돌아야 되는데 자금도 경제에 어느 한 군데 딱 먹혀 있어서 돌지 않는 병목 현상을 우리가 신용 경색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렇게 한마디로 여러분 이해를 해두세요. 자금의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이에요. 자금의 공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 신용 경색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신용 이용 가능성 이런 표현 되는데요. 신용 이용 가능성. 크레딧 어베일러빌리티. 신용 이용 가능성 이런 말도 있는데, 이 신용 이용 가능성이라는 것은 신용 이용 규모 이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금리가 아무리 낮으면 못해요. 금리 낮으면 우리가 보통 소비 투자가 증가한다고 말하는데, 가게가 더 낮은 이자로 돈 빌리고 기업이 더 낮은 이자로 투자할 수 있으니까 소비 투자가 는다고 말하는데, 금리가 아무리 낮다고 해도 돈을 빌릴 수 있는 가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기업이 그 혜택을 받는 거지, 돈을 못 빌리는 애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리보다도 실제로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게 소비 투자의 주된 결정 요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신용이라는 것이에요. 신용이라는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전부 다 신용. 그래서 이게 신용 채널, 크레딧 채널의 일종들입니다. 전부 다가. 거기 434페이지 환율 경로라는 게 있는데요. 환율 경로 밑줄 그어놓고, 국내 금리 변화가 환율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몇 가지 체크를 좀, 우리가 개방경제 부분을 안 했기 때문에 이자율 평가란 것도 안 했는데, 이자율 평가란 것도 지금 안 했는데, 그 이자율 평가라는 것에 예만 간단하게 하나 예를 들고 가겠습니다. 환율 경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환율이 변해서 실물로 파급이 된다, 이 말이에요. 통화량을 팽창시키게 되면, 방금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 통화량을 팽창시키게 되면 금리가 떨어진다 그랬어요. 이게 가격 경로잖아, 지금. 이 통화량을 팽창시키면 금리가 하락해요. 그런데 이게 자국의 금리죠. 자국의 금리가 하락하지. 이자율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IRP. 이자율 평가. 요 이자율 평가는 국가 간의 모든 자본 이동을 다 이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평가라는 게 있어. 인터레스트 레이트, 이게 이자율이고요. 페러티는 일치한단 말입니다. 다시 한번요.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뭐라고? 이자율이고, 페러티는 일치한단 말이야. 이자율이 일치한다는 것인데, 이 단어만 보면 이자율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균형 환율이 정해지는 환율 결정 이론 중에 하나인데, 이 수식이 이렇게 됩니다. 나중에 다 할 거예요. 요건 국내 이자예요. 요거 해외 이자야. 스타는 해외. 요거는 국내 이자고. 요거 이는요, 환율에 대한 예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전부 다 뭐라고 하냐면 예상 환율 변화율 혹은 예상 환율 변동률 이렇게 불러. 예상 환율 변화율 이렇게 불러요. 요게 같아진다는 게 이자율 평가인데, 이자율 평가는 이게 같아진다는 거예요. 요거 나중에 다 할 겁니다. 처음에는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그리고 예상 환율 변동률을 포함하고 있는, 요거는 국내 투자를 하게 되면 국내 이자를 이만큼 받아요. 해외 투자를 하게 되면 해외 이자에다가 뭘 추가로 고려해야 되냐면 환율 변화를 고려해야 돼.
그래서 이게 같아질 때까지 자본이 이동한다는 것이 이자율 평가인데 자본 이동성이 국가 간에 자유로우면 이게 항상 같아진다는 이론이에요. 이자율 평가라는 것은. 그런데 이 상태에서 정부가 확장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이렇게 확장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국내 금리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떨어져 얘가. 그럼 부동어 방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처음에 출발이 이거야. 확장 통화 정책을 쓰면 국내 금리가 떨어져. 국내 금리가 떨어지면 여러분이라면 국내에 투자하겠어요? 아니면 해외 투자하겠어? 해외 투자하겠죠? 당연히 해외 투자 수익률이 높으니까. 해외 투자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누구나 해외에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해외 투자가 증가해. 그러려면 내가 돈을 싸들고 앉아가지고 나 해외 투자했다? 이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직접 해외로 뭐 해야 돼? 돈을 보내야 되지. 해외로 돈 보내야 돼. 그런데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원화로 내가 투자하겠다. 이러면 해외에서 투자를 대상을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안 받아주지. 그래서 이걸 뭘로 바꿔야 돼? 달러로 바꿔야 돼. 달러로 바꿔야 된다. 따라서 해외 투자를 하려면 국내에서 해외로 자본이 어떻게 되고요? 빠져나가는데 자본이 빠져나가. 근데 그 자본은 원화가 아니고 달러란 말이죠. 달러.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지금 이거 몰라도 됩니다. 나중에 뒤에서 자세하게 할 거예요. 이 자본이 유출되면서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어서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외환 시장에서 외환의 수요가 늘면서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올라갑니다. 요 환율 변화가 순수출을 늘려요. 이 순수출은 총 수요를 구성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총 수요가 소비, 투자, 정부 지출만 총 수요를 구성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순수출도 개방 경제에서는 총 수요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요가 늘면서 소득이 증가한다. 자, 그래서 보니까 요 이자율 변화하고 우리가 투자만 얘기를 했던 것이 요게 이자율 경로, 금리 경로라면 요 이자율이 변했을 때 요게 자본의 유출입을 통해서요. 자본의 유출입을 통해서 환율을 변화시키고 이 환율 변화가 총 수요를 변화시키는 경로가 이게 환율 경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율에 대해서 다 나중에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알아두세요. 환율이 상승하면 순수출이 증가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순수출 감소한다. 뭐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환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1달러에 1,000원일 때 1달러에서 1,100원이 되면 환율이 상승하는 거죠. 환율은 자국통화와 외국통화의 교환 비율인데 1달러 줄 테니 1,000원 달러 이랬는데 1달러에서 1,100원 달러 이렇게 하면 환율이 상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국통화 가치는 환율이 상승하면 굉장히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환율이 상승하면 자국통화 가치는 값이 싸죠. 뭐니까? 1대 예컨대 1,000원에서 1대 1,100원으로 우리가 교환 비율이 이렇게 바뀌는 것이 환율이 상승이거든요. 그런데 이 환율 상승이 1달러당 1,000원에서 1달러당 1,100원이라는 것은 내가 1달러를 가지려면 1,000원만 줬으면 됐었는데 이제 1달러 가지려면 1,100원을 줘야 되니까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환율 상승이. 그러면 이 자국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팔 때 자국 제품이 훨씬 더 값이 싸지게 돼요. 그래서 값이 싸지니까 잘 팔려. 이게 수출이 잘 된다는 거야. 그래서 경상수지는 개선됩니다. 항상 이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시켜. NX는 경상수지를 의미하고요. 순수출, 경상수지를 의미하고 여기 증가합니다. 그래서 그 경로를 따져보는 게 지금 환율 경로라는 거야. 한 번만 들어두고 나중에 뒤에서 개방경제 ISLM BP 하면서 좀 자세하게 할게요.
자산 가격 경로 넘어갑시다. 그 환율 경로에 한두 군데 밑줄을 좀 그어놓고 가면 43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환율 상승 밑줄 긋고 수출을 늘린다. 경상수지를 개선시킨다. 그거 하나, 그 부분만 하나 해도요. 나머지는 놔두고 둘째, 셋째는 놔둬버리고 435페이지 자산가격 경로가 있는데 자산가격 경로 네 번째 줄에 보면 가게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거 밑줄 그으세요. 이게 자산이죠. 주식 갖고 있는 거, 부동산 갖고 있는 거, 채권 갖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자산이에요. 그 가격이 오르면 부의 효과에 의해서 가계 소비 지출이 증가할 것이다. 밑줄 부효과. 두 번째, 가게가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도 내가 건물 하나 갖고 있는데 건물 가격이 엄청 뛰었거든. 내가 그 건물 증서를 가지고 가가지고 은행 가서 돈을 빌리려면 더 많이 빌릴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지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담보 가치가 높아져서 은행으로부터 대출도 더 받기 쉬워지고 이걸 통해서 소비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의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토빈의 Q이론 밑줄, 토빈의 Q이론. 토빈의 Q란 밑줄 그으세요.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기업의 시장 가치, 이게 분자값이죠. 이거를 기업의 실물자본 대체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의미한다.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했고. 그래서 금리가 인하하면 밑줄 그으세요. 금리 인하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자산의 가격 결정 원리를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주가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토빈의 Q값이 분자 값이 올라가죠. 주가 상승하면 밑줄 그으세요. 주가 상승하면 분자 값이 올라가니까 거기 Q가 상승한다. 밑줄. 주식을 내다 판다 그랬어요? 아니면 실물 자본을 내다 판다 그랬어? 주식이 올라가면 주가가 비싸면 비싼 거 내다 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식 매각, 실물 자본 매입. 실물 자본을 매입한다는 게 투자를 늘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넘어가세요. 신용경로. 거기 신용경로. 화폐금융정책의 양적인 측면 밑줄 그으세요. 양적인 측면, 즉 은행 대출에 영향을 미쳐서 기업의 투자나 가계 소비에 파급되는 경로를 의미하고 앞에서 다 설명드렸습니다. 신용경로는 그 437페이지 끝으로 그 기대경로 밑줄 그으세요. 기도경로. 화폐금융정책, 정부의 확장통화정책이라든가 뭐 긴축통화정책, 이 정책이 가계와 기업의 향후 경기 전망에 인플레이션 기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소비와 투자를 변화시키는 경로를 기대 경로라 이렇게 말한다. 그 11-1 표가 있는데요. 거의 금리 경로 1번, 두 번째 자산가격 경로 2번, 환율 경로 3번, 신용 경로 4번, 기대 경로 5번. 그렇죠? 요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 금리 경로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신용 경로, 그 다음에 하나 더 따지면 자산가격 경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뒤에 파급 경로 다음에 금융 외환시장에 그 파급되는 과정이 나와 있고 제일 뒤에 실물 경제가 있는데 실물 경제도 동그라미. 결국은 실물 경제 어떻게 화폐 금융 정책이 실물 경제에 파급되냐 이걸 따져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오늘은 13장 총 수요를 받고 14장 실물 부분의 총 공급 첫 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거기 노동시장에 미시적 기초 있는데
세고전 악파의 임금 신축성 모형 거기다 밑줄 하나 그어놓고 세고전 악파의 임금 신축성 모형. 그 다음에 1.3의 비자발적 실업과 임금 경직성 모형. 1.1은 거기 세고전 악파 나와 있고요. NK 밑에는 1.3은 NK, 1.1은 NC. 세고전 악파 1.1은 그 다음에 1.3은요 비자발적 실업 누구 거예요? 세케인 작파입니다. 세케인 작파. (579페이지부터) 예, 다기관 모형이 아직 뭐 나오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미시부터 했던 미시경제학부터 했던 것을 다 전부 다 여기다 통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579페이지 가봐. 세고전 악파의 임금 신축성 모형. 거기 옆에다가 평면을 하나 그렸어요. 평면 빈 공간 있죠? 평면 조그맣게 하나 그려봐. 수익축은 W 소문자 실질임금, 수평축은 L 노동수급량, 노동수요 공급량. 노동수요곡선 어떻게 생겼어? 실질임금 평면에 우하향하죠? 우하향한 노동수요곡선. 레이버 디맨드 써놔요. 레이버 디맨드 LD. 그 다음에 공곡선 어떻게 생겼어? 우상향하죠? 레이버 서플라이. 이런 수요 공급이 맞아떨어지면 균형 임금 정해지고요. 균형 고용량 정해집니다. 자, 노동 공급 곡선에다가 괄호를 열고 레이버 서플라이 괄호 열고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 수요는 MPL에 의해서 결정되고 노동 공급은 뭐에서 결정됐어요? 뭐 P분의 P expectation 뭐 이랬잖아. 근데 이거 다 잊어버려요. 전혀 이제 그게 아니야. 노동 공급에 가로 열고 실질 이자율 R. 실질 이자율 영향을 받습니다. 노동 공급이. 그걸 이제 하나씩 도출을 할 거예요. 첫 번째 여기 이제 노동의 다기관 모형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걸 못하면 나중에 이제 경기 변동론을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경기 변동론이 어려워져.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씩 좀 따라와야 되고 소비론하고 여기 노동시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미시기초에서는 양도 좀 많고. 그냥 첫 번째 1번으로 갈게요. 이제 미시기초에서 총 공급 측면이에요. 먼저 노동시장 볼 텐데 노동시장 앞에서 우리가 많이 봤으니까 거기서 연장선상에서 이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노동 수요곡선 레이버 디맨드 먼저 볼 거고 레이버 디맨드 노동 수요. 노동 수요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차이가 없어. 노동 수요는 기업의 이윤 극대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맥시마이즈 파이는 TR에서 TC를 뺀 거고 TR은 판매 가격에다 판매량을 곱한 것이고 TC는 노동비용과 자본비용이 있는데 우리는 노동시장만 볼 거니까 노동비용이고 WL. 이런 이윤을 극대화하는 노동을 구하자는 게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요 이윤 극대화 달성하는 노동의 고용량 정하는 거였잖아요. 일개 미분 조건 first order condition. 뭐를 목적 함수를 뭘로 미분해? 선택 변수로 미분해.
그랬더니 P 곱하기 요거 뭘로 미분하면 노동으로 미분하면 노동 생산성이라 그랬어요. NPL 그리고 마이너스 W 이퀄 제로 이렇게 해서 노동 수요 곡선은 어떻게 생겼냐면 P 곱하기 NPL 노동의 한계 생산 가치와 명목 임금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노동이 수요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우리가 명목 임금 평면에 표시를 안 할 거예요. 전부 다 실질 임금 평면에 표시할 거야. 그래서 P분의 W는 뭐지? NPL이죠. 여기 노동 수요 곡선이고 노동 수요 곡선 어떻게 생겼습니까? 노동의 한계 생산을 체감하니까 L, W, L 평면에 이렇게 생겼지. 이건 우리 앞에서 다 봤던 거야. 차이가 전혀 없어. 다만 이제 기간을 이 기간으로 보니까 현재도 이렇지만 미래도 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동태적 이윤이라는 것을 사실 표현해야 되는데 현재 이윤과 미래 이윤 두 개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복잡하게 가지 말고 그냥 하나로 간단하게 일단 봤어요. 두 번째는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은 누가 하나요? 소비자가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자가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고 근로소득을 벌어들여 가지고 이제 물건을 생산물 시장에서 소비자로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 공급자는 효용 극대화의 행동 원리를 한다. 효용 극대화의 경제 주체다. 이 효용은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랬어요. 여가 소비 그리고 여기 소득 인컴이었는데 소득 대신에 재화 소비라는 걸 많이 씁니다. C 재화 소비. 그래서 여가 소비와 재화 소비. 소득 가지고 뭐 하겠어? 물건 산단 말이지. 재화 소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다기간이기 때문에 이거 L1 현재와 미래 전부 다 고려해야 됩니다. L1, L2, 뭐 C1, C2 뭐 이런 거 다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단순하게 이렇게 우리 생각을 하고 얘는 단조성이니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효용이 커진다 그랬어. The more the better라 그랬어요. 근데 항상 문제가 제약이 있다는 게 문제지. 제약이. 요게 중요해. 요걸 이해하면 이제 뭐 다 이해한 것입니다. 요게 중요한데 어떤 제약이 있다느냐 도대체. 앞에서 우리가 소비자 이론에서 현재 소비하고 미래 소비의 현재 가치. 이게 뭐라 했죠? 소비의 총 현재 가치. 총 현재 가치. 얘가 소득 범위 내에서 유지해야 되는데요. 이 소득 범위 내에서 유지돼야 되는데 이 소득이 근로소득과 비근로소득이 있겠죠. 근로소득은 내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고 비근로소득은 뭐예요? 요 근로소득과 무관한 뭐 자산소득 이런 것들을 다 비근로소득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 유산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런데 이게 소득이 1기의 소득도 있고요. 2기의 소득도 있어. 일기에 W1 일기의 실질 임금에다가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총 가용 시간에서 일기에 뭐하고 남은 거 놀고 남은 거는 뭐하지? 노동 공급하죠. 요게 뭐라고? H가 총 가용 시간. 내가 쓸 수 있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잠자는 시간 6시간 뺐다. 18시간. 뭐 이런 거예요. 여기서 내가 놀고 남은 시간은 뭐 하겠지? 노동 공급하지. 그래서 이게 노동 공급 시간이야. L1S. 일기의 노동 공급 시간. 그러면 임금에다 노동 공급 시간을 곱하면 일기의 뭐죠? 임금 소득이죠. 임금 소득, 근로 소득. 비근로 소득은 그냥 빼버립시다. 2기에도 W2가 있고요. 2기에 실질 임금이 있고 2기에 총 가용 시간에서 뭘 빼면 2기의 여가 소비를 빼면 2기에 뭐지? 노동 공급이지. L2S지. 요거요. 2기 임금에다가 2기의 노동 공급 시간을 곱하면 2기의 근로소득이 돼. 그러면 이걸 그냥 합하면 될까? 아니죠. 요걸 그냥 합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 전체를 뭘로요? 할인을 해줘야 되지. 시장 이자로 할인을 해.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C1 플러스
C1 플러스 C2의 1 플러스 R의 현재 가치. 얘는 1기의 근로소득은요, W1, L1S야. 2기의 근로소득은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해줘야 돼. 1 플러스 R분의 1 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W2 뭐지? L2S 이렇게. 요게 1기와 2기의 근로소득의 합이에요. 1기와 2기의 근로소득의 합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비근로소득을 저번 시간에 뭐 파이1, 파이2 썼는데 헷갈릴 수 있어요. 파이1 보통 기업의 이윤인데 비근로소득을 책에는 이제 파이1, 파이2 써놨어.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그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빼버리고 지금 이제 요것만 갑시다. 요게 서브젝트 2야. 이게 평생 예산 제약식이에요. 이걸 이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하고 나면 다들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안 하면 그 다기간 모형에서 제일 중요한 노동의 기간간 대체 효과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따라와 보세요. 요거를 어떤 평면에 둘 거냐면 여기요. L1S 하고요. 요 L2S 평면에 둘 거야. 어떤 평면에 둔다고? L1S와 L2S 평면에. 여기 L2S, 여기 L1S. 일기 노동 공급과 2기 노동 공급이에요. 이 평면에 둘 거예요. 노동은 어떤 걸 하랬냐면, 노동은 비재화이기 때문에 여가 소비가 정상제고 재화 형태고, 노동은 비재화이기 때문에 1기 노동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2기 노동이 적으면 적을수록 효용이 증가하게 되고, 반대 마찬가지예요. 2기 노동이 주어진 상태에서 1기 노동이 적게 노동 공급할 수 있으면 효용이 증가해요. 효용의 증가 방향은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으로 쭉 갔을 때 효용이 원점에 대해서 오목한 이런 무차별선이 도출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인디퍼런스 커브야. 무차별선이야. 우리는 이 평생 예산 제약식의 기울기만 찾아내면 이제 이 제약식과 무차별성이 맞아떨어지는 점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요 기울기만 찾으면 돼. 요거 어떻게 정리하면 된다고? 요 수직축이 L2S니까요. L2S로 정리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1 플러스 R이고 여기가 W2가 분자로 올라가겠죠? 여기 1 플러스 R이고 W2가 분자로 가지. 이걸로 뭘 나눠야 돼? 얘를 나눠야 되지. 그리고 다 우측에 있으니까 하나는 좌변으로 보내면 하나는 마이너스 값이 앞에 붙겠죠. 마이너스가 붙겠죠. 여기에 L1S가 있는데 L1S 앞에 기울기는 뭘로 나눈다고? 요걸로 뭘 나눠? 얘를 나눠야지. 이해되시죠? 응? 요게 1 플러스 R분의 W2로 뭘 나눠? W1을 나눠. 도출과정은 여러분 다 몰라도 결론이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뭘로 나눠? W1을 나누어. 뭘로? 1 플러스 R분의 W2로. 그리고 뒤에 뭔가 있을 텐데 우리는 관심이 없어. 이건 관심이 없어. 우리는 기울기만 관심. 요거 써봅시다.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2S는 마이너스. 자, 보세요. 여기 1 플러스 R분의 W2 나누기 W1이기 때문에 요 대각선으로 이렇게 각 분모 이렇게 바깥에 있는 것끼리 곱하면 같기 때문에 요 1 플러스 R을 분자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W2 여기 W1 1 플러스 R 이렇게 분자로 보낼 수가 있어. L1S야. 뒤에 뭔가 있지. 요게 기울기를 의미한다.
W1은 1기 실질임금, W2는 2기 실질임금. 그래서 이거를 항상 분자를 중심으로 1기 실질임금의 실질임금 이거의 상대적인 가치 이렇게 말합니다. 상대 가치. 요 기울기가 뭐라고? 1기 실질임금의 상대 가치라고. 기울기는 어떻고요? 마이너스 값이고 요거 다 주어진 값이야. 임금 다 주어져 있어. 이자율 다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상수 값이니까 우하향하는 이런 형태의 요거 뭐예요? 마이너스 W1 1 플러스 R의 W2 요게 기울기야. 이런 평생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요런 점에서 1기의 노동 공급은 L1, 2기의 노동 공급은 L2만큼 이렇게 노동을 공급한다 이거. 어떤 점에서 이 이퀄리브리엄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되면 다 왔어요 이제. 아까 우리가 노동 공급이 이자율의 함수라 그랬는데요. 노동 공급 이자율 함수라 했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노동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요 이자는 어디 들어있어? 여기 분자에 들어있지요. 분자에. 그래서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요 전체 값이 어떻게 됩니까? 커지지. 일기 실질임금 상대 가치가 어때? 커져. 요 기울기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마이너스를 떼고 가팔라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기의 노동 공급은 어떻게 되고 요 증가하고 2기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요게 실질 이자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1기 노동 공급이 증가해. 2기 노동 공급은 감소해. 실질 이자율 상승에 대해서 1기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그래서 실질 이자율 상승에 대해서 이 L1S 노동 공급 곡선은 L1S는 결과적으로 실질 이자율의 플러스 증가함수다. 앞으로 우리가 노동 공급 곡선을 그릴 때 공급곡선을 그릴 때 항상 어떻게 그릴 거라고? 이제 노동 공급은 우상향하는데요. 이렇게 우상향한다고. 노동 공급 곡선은 우상향해. 여기 똑같이 WL 평면에 이렇게 우상향해. 그런데 이게 임금의 영향을 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자율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자율 상승하면 어떻게 된다고? 노동 공급이 는다고. 그래서 노동 공급 곡선이 우측 갑니다. 이자율이 R0에서 R1으로 이자율 상승하게 되면 노동 공급 곡선 우측 가. 다시 한번. 왜 이자율 상승하면 노동 공급이 증가하냐? 이자율 상승하면 요 일기, 요 현재 실질 임금의 상대 가치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노동 공급하는 것의 가치가 높아지니까 현재 노동 공급을 늘린다. 그래서 이자율 상승에 대해서 현재 노동 공급은 증가 함수 플러스의 함수다. 요 결론입니다. 요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게 결론이야. 노동시장은 아까 뭐와 만났어? 얘하고 얘가 만났죠. 이렇게 노동 수요 공급이 만났죠. 그래서 시장 균형화하고 임금이 정해지는 것은 앞에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했던 것과 똑같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 똑같은데 요게 들어가 있다는 게 차이죠. 요게 들어가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그러니까 미시에서 했던 거를 조금 더 이제 확인하고, 미시 소비자 선택 이론에서 어떤 걸 했었냐면 여가 소비 소득 평면이라는 것을 했었어. 그 여가 소비 소득 평면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여가 소비 소득 평면 혹은 여가 소비 요 재화 소비 평면, 재화 소비 평면에서 여기는 여가 소비 L이에요. 재화 소비를 C라고, 이게 뭐라고 써도 된다고? 요 대신에 M이라고 써도 된다고. 미시에서는 M이라고 써져 있다 이게. 소득. 이 평면에 우하향하는 예산선이 있었고요. 총 가용 시간이, 그리고 전혀 여가를 소비하지 않으면 임금을 곱한 것으로 소득이 돌아오고 그 소득을 재화 소비에 쓸 수가 있겠어. 임금률이 상승한다. 그런데 이제 1기인지 2기인지 뭐 이런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임금률이 상승해. 그럼 이 각도가 어떻게 된다고? 커진다 그랬어요. 최초의 예산선이고 새로운 예산선이고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분리하기 위해서 한 점을 잡고 여기까지 돌리면 무슨 보상? 슬러치기. 힉스는 안쪽으로 떨어진다 그랬고, 이런 점과 이런 점을 두 점을 연결해서 무차별선을 연결을 하게 되면 대체효과를 표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최초의 선택점, 새로운 선택점. 여기가 A점에서 이렇게 B점으로 여가 소비는 L0에서 L1으로, 소득 효과는 이런 점 우리가 한 점 찍어서 C점 하게 되면 대체 효과가 더 크고 소득 효과가 더 작다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가 소비 L2. 그러면 여기까지가 대체 효과, 여기까지가 소득 효과 이랬어요. 자, 임금이 상승하면 대체 효과는 비싼 거 적게 쓰고 저렴한 거 많이 쓴다. 비싼 건 뭐가 비싸졌냐? 여가 소비의 기회비용이, 대체 효과는 여가 소비의 기회비용이 높아졌다. 노는 데 대한 대가가 커졌다. 이 높은 임금 포기하고 내가 놀아야 되니까 여가 소비의 기회비용이 높아졌다. 따라서 여가 소비를 줄이고 노동 공급,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을 늘린다. 플러스. 두 번째 소득 효과는 어떤 거였어요? 소득 효과는 임금 상승이 나의 실질 소득을 늘렸다. 그래서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정상제인 여가 소비를 더 늘리고 노동 공급은 줄인다. 다시 한번, 대체 효과는 더 저렴한 걸 많이 쓰고 비싼 걸 적게 쓰는데 여가 소비가 비싸졌으니까 노동 공급을 늘렸고, 두 번째, 소득 효과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면 정상제 소비를 늘리는데 여가 소비가 정상제이기 때문에 노동 공급을 줄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체 효과가 크냐 소득 효과가 크냐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임금이 상승했을 때 노동 공급을 늘린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아무런 표시가 없지만 다 일기의 얘기다. 일기의. 여기에 일기의 얘기다. 일기의. 그래서 일기의 실질 임금이 상승하게 되면 일기 노동 공급이 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쉽게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보세요. 아까 실질 이자를 상승했을 때 일기 노동 공급이 는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죠. 요게 높아져서 이게 높아지든 뭐 이게 높아져서 이게 높아지든 상관없이 일기 실질 임금이 상대 가치가 올라가니까 일기의 노동 공급을 더 늘리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봤던 거 그대로고 요거는 달라질 게 전혀 없어요. 그대로고 우리가 새로 나온 것이 지금 얘인데 얘가 실질 이자율이 현재 노동을 공급할지 미래 노동을 공급할지 결정을 한다 이것이에요. 이거를 실질 이자율 변화에 따른 노동의 현재 기간과 미래 기간, 요 기간 간의 대체, 기간 간 대체 효과다 이렇게. 노동의 기간 간 대체 효과. 실질 이자율 상승하면 현재 노동 공급을 뭐하고 늘리고 미래 노동 공급은 줄인다. 요게 이제 노동의 기간 간 대체 효과라는 것입니다. 그거 이해가 되면 요 복잡한 걸 할 충분한 요인이 있어요. 자, 거기까지만 하고 노동시장은 582페이지 582페이지 나머지는 여러분 안 봐도 되겠습니다. 582페이지 14-3 거기다 별표를 안 하고 거기 소비와 여가의 최적 선택 그랬는데 거기 수직축에 소비 대신에 소득 써도 상관없어요. 소득이라 써놔. 소득. 그래서 여가 소비와 재화 소비 평면인데 여가 소비와 소득 평면 이게 똑같고 오른쪽 보니까 실질 임금이 상승했을 때 A점에서 A'점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 L1에서 L1 프라임으로 화살표를 하고 요거예요. 지금 대체 효과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A점에서 여기 C점으로 갔다 이렇게 지금 요 두 개만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대체 효과는 이만큼, 소득 효과는 이만큼. 대체 효과 상당히 크니까 결과적으로 여가 소비가 줄고 노동 공급이 느는 형태로 나타나 있다. 583페이지. 583페이지. 나머지는 안 읽어도 되고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일기의 실질 임금 W1이 상승하면 거기다 밑줄.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일기 실질 임금이 상승하면 W1이 상승하면 예산 제약선이 가팔라지고 가팔라지죠? 요 예산 제약선이 가팔라지죠? 가팔라져요. 그 다음에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발생한다. 밑줄 그어놓고 일단 기간 내 대체 효과 우리가 지금까지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냥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그랬는데 이 기간 내 대체 효과라는 것은 현재 기간 내의 얘기라는 거예요. 현재 미래는 얘기 안 하고 있죠 전혀. 그래서 현재 기간 내의 대체 효과.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 얘기한 대체 효과는 기간 내 대체 효과고 현재 기간 내에서 그리고 얘가 이제 현재와 미래예요. 기간 간 대체다. 이렇게 기간 간 대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 더 지금 한 거예요. 미시와는 달리 기간 간 대체라는 것을. 근데 거기는 기간 내 대체 효과라는 것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거하고 똑같은 거야. 밑줄 그으세요. 실질 임금 상승은 기간 내 대체 효과에 의해서 여가 소비 줄이고 재화 소비를 늘린다. 현재 노동 공급 증가한다. 밑줄. L1S 플러스 써놓고 L1S 플러스 얘예요. 예. L1S 플러스요. 요거 예. 그 다음에 소득 효과. 소득 효과. 기간 간 대체 효과가 거기 있고 소득 효과를 지금 안 봐도 그 밑에 나와 있는데 그 583페이지 방금 기간 내 대체 효과 밑에 조금만 더 내려가 보면 반면에 실질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효과는 밑줄.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표시를 안 해놨는데 소득 효과에다 밑줄 긋고 소득 증가에 따라서 여가
늘리고 재화 소비 늘리고 노동 공급 감소한다. 그러니까 노동 공급 감소에다 밑줄 긋고 노동 공급 감소 L1S 마이너스 이렇게 L1S 마이너스 따라서 밑줄 그으세요. 별표. 일반적으로 실질 임금 상승하면 여가 또는 노동 공급에 미치는 최종적인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서 결정된다. 거기까지 밑줄. 못 찾고 있어요? 583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밑에 두 번째 단락에 거기 기간 내 대체 효과 바로 다음 줄에 가면 반면에 실질 임금 상승에 따른 소득 효과 있어요. 그 단락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84페이지 가시고 584페이지 거기 기간 간 대체 효과 있죠? 기간 간 대체 효과다 별표를 하고 기간 간 대체 효과 거기 14.10에 보면 오른쪽에 W1분의 W2 곱하기 1 플러스 R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MRS L1, L2 이거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요. 여가소비 최적 선택이 노동 공급 평면이 아니고 여가소비 평면이기 때문에 뒤집어져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요거 요렇게 써놔. 여기 옆에다 이렇게 써놔요. 요게 지금 이게 노동 공급이잖아요. 지금 대문자로 노동 공급이잖아. 그런데 이제 여가소비 평면에 이렇게 표시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노동 공급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이 평면이 안 그려져 있는데 584페이지 왼쪽에 빈 공간에 요거 하나 그려놓고 요걸 하나 그려놔. 그리고 거기에 요거요. 지금 W2가 분모에 있어야 됩니다. 다 이해가 안 될 건데 여러분 나중에 공부량이 좀 많아지면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듣고 여기 기간 간 대체 효과 노트에 다 그랬을 거니까 거기 간략하게 개형만 하나 그려놓고 (585페이지) 가면 585페이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보면 그 밑줄 그으세요. 이 기간 모형에서 소비하고 여가하고 노동 선택 이런 논의를 요약해 보면 현재 노동 공급 함수는 그 현재 실질 임금 동그라미하고 W1입니다. 실질 이자율 R 그리고 평생 부등의 함수로 도출된다.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 R이에요. R. 실질 이자율. 거기 동그라미하고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 플러스라고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라고. 실질 이자율 상승하면 실질 이자율 상승하면 현재 노동 공급이 는다. 여기 써놔요. 옆에다가. 실질 이자율 상승하면 일기 실질 임금의 상대 가치가 상승하고 현재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586페이지) 586페이지 노동시장의 균형 있는데 그 노동 수요 곡선에 LD 돼 있는데 수요 곡선 LD 땡땡하고 MPL 써놓고 MPL 노동 공급에 LS에 그 이자율이 들어있죠? 거기다 동그라미. 그리고 그 옆에다 써놔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오른쪽 화살표 요거 써놔요. 요거 W2분의 W1 1 곱하기 1 플러스 R 써놓고 그 옆에다가 현재 실질임금의 상대 가치
상승하고 현재 실질임금의 상대 가치가 상승하고 현재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L1S 우측 이동. 이 자리를 상승하면 노동 공급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측가. 만약 이 자리를 하락하면 노동 공급 곡선 좌측가고. 그래서 이 자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노동 탐색 모형이라고 이번에 지금 심판에 새로 들어왔는데 하지 마세요. (594페이지) 594페이지 1.3 비자발적 실업과 임금 경직성 모형 거기다가 별표를 하고 비자발적 실업 아까 누구 거라 했어요? 새 케인 작파. 새 케인 작파. 여기에 나와 있는 거기 명목임금 경직성 595페이지 명목임금 경직성 동그라미하고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실질임금 경직성 동그라미. 세케인 작파는 임금 경직성, 가격 경직성 이게 최후의 보루라 그랬습니다. 이거 포기하면 이제 세케인 작파의 존재 의의가 사라지고 없어. 그래서 마지막 최후의 보루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그 실질임금 경직성 거기다 별표를 하고 효율임금 모형이 제일 중요합니다. 효율임금 모형은 굉장히 많은 문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나중에 공부를 많이 하게 될 건데 그게 실질임금 경직성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잠깐 쉬고요. 그 부분 좀 자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